안녕하세요. PBR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뉴스가 너무 혼란스럽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저러는지 이해하기 진짜 쉽지도 않고,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설명 같은 걸 들어봐도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뭐 미국 주식에 좀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뭐 수출 기업과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향후 어떻게 돼갈지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 신문 기사에 여기 있는 제목처럼 이랬다 저랬다 말을 너무 많이 바꾸고 관세 관련된 정책을 너무 많이 내놓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한테 관세를 얼마 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알기 쉽지 않고요. 요약을 좀 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현재까지의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교육 상대 국가에다가 일단 관세를 10%를 때려 넣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10%를 받고 있죠. 다만 뭐 최대 우리나라는 25%, 뭐 심한 나라들은 50%까지 때리겠다. 뭐 베트남 49%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호 관세만큼은 90일 뒤로 연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여유 기간이 생긴 상황이긴 합니다. 대신 중국에는 기존에 원래 그 트럼프 일기 때부터 부과하던 관세들에 더해져서 지금은 약 125%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125%의 관세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중국에서 수출할 때 가격이 만약에 어떤 제품이 100원에 수출이 됐다면 미국에 도착해서 그게 유통망에 깔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가격이 225원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서 중국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이게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2배가 넘게 올라간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 국민들, 특히 이제 소득이 부족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리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지 사러 돌아다니고, 뉴스들 보시면 뭐 미국의 화장지 걸핏하면 경제위기만 닥치면 화장지가 품절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 생기고, 뭐 닌텐도가 갑자기 출시를 한다고 했다가 닌텐도가 출시를 못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뭐 관세를 그 정도로 때리면 국민들이 세금을 사실상 그 뭐 우리로 치면 부가세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부가세가 2배로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왜 이런 일을 그러면 하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욕하기는 쉽습니다만, 트럼프도 나름의 논리와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제 선택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준 거겠죠. 가장 근본이 되는 근간에는 요 내용이 좀 깔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정부 부채 데이터입니다만, 미국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대충 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36조 달러면 저게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가 조금 안 될 거니까 저거를 대충 환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40배, 35배에서 40배, 미국 경제 규모의 약 12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금액을 부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가. 그러다 보면 부채를 갚아야죠. 그런데 미국이 저런 게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가령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경우엔 GDP 대비 50%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은 GDP 대비 125%. 부채가 많다는 뜻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엇보다 이자를 왕창 갚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연방정부의 GDP 이자를 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내고 있는 이자 금액만 1조 1330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조 원쯤 되려나요? 우리나라 GDP가 250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야, 2000조 정도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거의 우리나라 GDP에 육박하는 규모를 빚 갚느라고 내고 있는 겁니다. 빚을 이렇게 내대면, 이자를 이렇게 갚아대면 연방 정부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미국 회계년도 연도별 연방 재정 적자를 보시면 뭐 심할 때 이제 코로나 때 같으면 3조 달러까지도 갔지만 그래도 적자가 GDP 대비 6.4% 정도 납니다. 아까 이자가 1조 1,3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면 연방 정부가 지고 있는 적자의 거의 3분의 2 정도는 사실은 나라 빚에 따른 이자를 내느라고 정신을 허덕 못 차리고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뭘 떠올리냐면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죠. 세금을 더 걷어서 뭐 빚을 갚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통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어차피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이자를 갚으려고 하면 미국 국민들이 1년 내내 원금을 다 갚아도 1년 번 걸로 원금을 다 부어도 못 갚는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떠올립니다. 미국에게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한테 돈을 받아내자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세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 그 관세가 부과된 물건은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가격이 올라간 거를 누가 사야 되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부가세를 부과해가지고 가격을 높인 거랑 사실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부가세와 관세의 차이는 뭐냐면, 부가세는 어쨌든 국민들이 다 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100% 내야 됩니다. 그런데 관세는 일단 때려놓고 나면 정부 쪽에, 그러니까 수출하는 국가 쪽에서 그 비용을 일부 떠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 국가 쪽에서 가격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금액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다이렉트로 때려가지고 세금을 더 내서 연방 적자를 메꿉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한테 흑자 내는 국가들이 알아서 좀 떠안아라는 시스템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선 이게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순순히 받아들여 주느냐, 그럴 리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도 모를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고, 당장 옆에 있는 최우방이라고 할 만한 캐나다나 멕시코도 미국에서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있는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미국의 최상위 1%와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소득이 20%에서 80% 사이에 있는 사람들, 60% 되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의 비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 최상위 1%가 가지고 있던 부가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고 특히 2010년 이후에 20% 선을 급격하게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그리고 2020년대가 오면서는 무려 25%가 넘는 부를 상위 1%가 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산층에 있는 80%, 60%의 사람들이 가진 부가 이 사람들보다 적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이 나라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 안 되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나보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계속 가치가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미국이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고 이 미들인컴 클래스가 불만이 쌓인 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뽑은 게 트럼프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미들인컴 클래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도 높여줘야 되고 세금은 낮춰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니들이 부담을 좀 떠안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연방정부의 예산으로만 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보셨지만 연방정부는 지금 빚 갚느라고 허덕허덕 이게 빚도 아니고 정확히는 원금도 아니고 이자 갚느라고 허덕허덕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연방정부의 돈만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나라 정부에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산층의 부가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시점들을 보시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사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공장, 중국이 WTO를 가입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세계화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제조업을 늘리던 때입니다. 당연히 이때 미국에서 제조업체들이 급격하게 사그라들었고 그리고 그 제조업체들이 사그라드니까 미국인들에게 괜찮은 직업을 줄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들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재편이 된 거냐면 금융소득이나 IT 서비스 같은 굉장히 소수의 돈 굉장히 많은 지식 노동자들 혹은 그 사람들과 투자자들이 있고 소규모 일단 이제 전체 그 미국 인구 중에 노동 인구 중에 10%가 안 되는 소수의 제조업 직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 소득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하는 급여 많이 못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된 겁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국가 시스템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가 거기를 치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연방정부 적자도 해결해야 되고 국채 이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당연히 무역에서 수지도 해결해야 돼서 어떻게든 다시금 외부에 나갔던 제조업체들을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 100일 정도의 굉장한 코미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트럼프 마음대로 되느냐?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미국이 빚을 엄청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느냐?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아까 4.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가지고 있는 빚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연방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외국 국가들이 여기 일본, 중국, 영국, 한국까지 포함해서 많은 외국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라는 건 미국의 빚이라는 거죠. 미국이 발행한 빚. 요 빚을 만약에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거의 국가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그리고 외부에다 팔아버리면 시장에 나오는 국채가 늘어나니까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정부는 동일한 빚을 계속 이제 매년 새로 발행해가지고 기존 빚들을 갚아가면서 그렇게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새로 발행하는 빚 같은 경우엔 이자율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국채가 많이 풀렸으니까 새로 발행하는 채권을 사람들이 덜 살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이런 나라들이 풀어버리면 미국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왕창 올라가는 거고, 한 해에 1조 1,300억 달러를 내고 있는 이자가 뭐 1조 5천억, 2조 달러가 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연방 정부가 적자가 나는 것도 물론이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리스크 프리라고 해가지고 모든 금융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거든요. 그래서 고이자율이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미국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아파트 집 같은 걸 살 때 사용하는 그 기준 이자율이 되는 거가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고, 그 미국 국채 이자율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미국 사람들이 내야 되는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이렇게 일자리 좀 만들어보고 제조업 좀 가지겠다라고 했다가 당장 자기가 갚아야 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를 끌어내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관세를 때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미국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때는 정말로 열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트럼프가 전 국가에다 25%를 때린다고 25% 이상을 때린다고 했다가 현재는 10%만 때리겠다라고 한 상태로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을 해보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탠스를 조금 바꾼 상태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애플의 제품에다가 관세를 때리네 마네 했다가 이제 이게 뭔가 애플 같은 전자제품들한테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다가 또 그게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가 관세를 진짜로 25%를 실행을 하기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고, 국채 이자율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다고 실행을 안 하자니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놓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도 좀 부과하고 이렇게 뭐야 그 관세로 해가지고 세금을 좀 들여오고, 그리고 그 세금 중에 일부는 이제 수출국이 좀 떠안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조업체들이 좀 들어오고 제조업체들이 이 미국 내에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수출을 해야 되니까 달러가 너무 강해지지 않게, 지금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머리들을 굴리게 됩니다. 가령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 스티브 미란 혹은 마이란, 뭐 어떻게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양반이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라고 하던데, 이분이 쓰신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제 이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보고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관세를 때리고 뭐 동맹국이 떠안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이나 혹은 뭐 대규모 수입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의 아까 보셨던 제조 부재 문제, 중산층의 소득 저하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세금 부족 문제 뭐 등등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자라고 하는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란 보고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장 얘기 나오는 거는 이게 동맹국이 과연 여기 이제 이렇게죠. 이렇게 미국의 문제를 동맹국으로 수출하는 셈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패권을 가지고 달러라고 하는 거가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미국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자기들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를 과연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캐나다에서 보든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보든 이거를 조용히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나타나가지고 엉뚱하게 우리를 죄패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분간은 유예기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하고 협상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나가긴 하겠죠. 근데 90일 정도의 기간 가지고 국가 간의 이 복잡한 무역에 해당되는 관세를 협상을 다 끝낸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뭐 미국이랑 옛날에 FTA 할 때도 보면 몇 년씩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질러는 놨는데 이거를 과연 90일 뒤에 정말 국가들한테 관세를 때릴 거냐. 그 관세를 때렸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뭐 미국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혹은 미국 국채의 이자율의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그걸 감당해 줄 만큼 경제적으로 튼튼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느냐를 좀 보는 수밖에 없긴 한데요. 원체 뭐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만 트럼프의 논리의 기조에 깔려있던 이 미국의 한껏 모든 문제들을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이 동맹국들이 떠안게 만든다. 그리고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 부담을 나누게 하고 그 사이에 제조업을 미국에 끌어들여서 미국의 중산층들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다. 이 문제, 이 목적이라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예상입니다. 예,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이거를 아무리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어려운데요. 이게 트럼프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현재의 너무 많은 부채와 그리고 미국 중위소득 가정들의 부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해법을 찾는 거를 미국의 대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게 관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기엔 국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는 못할 거다. 다만 개별 국가별로 괴롭힐 수는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뭐 전 수출 국가를 대상으로 뭐 20%에서 50%까지 관세를 때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